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도 소방 경채 문제풀이 응급처치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지 받아들자마자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분석을 한다면 사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번 곱씹어야 되는 문형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특히나 동형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알려드린 문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작년에 24년도의 문제에 비하면 일단은 심장 파트 CPR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40문항에서 거의 10문제에서 11문제가 심장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법령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내과 파트도 외상 파트가 24년도에는 외상 파트가 다수였다 한다면 이번엔 고루 내과 파트도 조금 많이 삽입된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했을 때 문제는 24년도의 문제를 그대로 낸 것도 한두 문제 있었고요. 내과 파트의 문제는 대부분이 조금 생각을 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이 긴 박스형 문항이 많았다. 요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형 모의고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읽고 이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을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는 일단은 바이탈 사인을 보고 거기에서 가장 위급한 게 뭔지를 그 안에서 골랐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주 호소를 풀어주는 것이 응급처치의 1순위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몇 문제는 굉장히 쉬운 쪽에 끼었고요. 한 4-5문제가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딱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파일을 탁 열었을 때 헉 하고 당황스러운 것이 1번부터 법령이 나왔는데요. 법령 파트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국내의 119 시스템도 아직 체계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 파트는 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파트에서 문제가 1번부터 나와서 와, 나머지 40문제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싶어서 1번부터 약간 타격감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타격이 딱 느껴지니까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도 글자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안에도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보기를 봤었을 때 요 내용은 알려드린 바다 싶은 내용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요, 약간은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국제구급대원의 일반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 구급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교육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뒀었어요, 사실. 그래서 재작년하고는 다르게 보수교육 파트가 총 시간이 다 2배로 늘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는데, 역시 교육훈련 파트가 나오긴 했지만 국제구급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제구조대원의 특별교육과 일반교육, 국제구급대원의 특별교육과 일반교육, 요 4가지의 갈림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 1번 기초통신, 2 응급처치, 해외 응급의료체계 국제항공이송 관련 해서 법령 시행령에서 제8조를 보시면요, 국제구급대원의 전문교육이 3, 4번이에요. 국제구급대원의 전문교육이 3, 4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는 구조대원의 일반교육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반교육, 국제구급대원의 일반교육에는 기초통신 외에 구급 관련 영어,
그리고 국제구급대 윤리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을 나눴었을 때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이참에 알아둡시다. 그러면서 소방청장은 구조대원의 재난대응 능력,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주최자는 소방청장. 이제 1번의 답은 1번. 2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초창기에 중요하니까 알아두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 법령이 24년도에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별구급대의 업무가 1급 구조사의 업무로 포함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1번, 일정량의 수액 투여 시 정맥혈, 체열, 심전도 측정 및 전송, 부목, 척추 고정기, 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척추의 고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절단. 여기에서 눈에 확 띄는 게 4번 문항이 특수구급대, 특별구급대의 업무였는데 1급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봤었을 때는 3번이 아닐까 싶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1급의 응급구조사의 업무 사항의 맨 끝 항목이 뭐냐? 2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1급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3번 아니죠. 그리고 심전도 측정 전송도 1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인데 정맥혈 체열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수액 투여 시 정맥혈 체열이 아니라 정맥로를 확보할 때 정맥혈 체열이에요. 요 말을 반만 맞고 반만 틀린 걸로. 그래서 앞에 뭐뭐 할 때 정맥혈 체열로 외우지 않고 정맥혈 체열도 포함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이거 답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덩달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그 외적으로는 CPR 기도 유진, 기관 삭관, 기도 삽입, 후드 마스크 삭관 요게 다 들어가고요. 호흡 유지, 그리고 약물 투여, 포도당, NTC, 쇼크 시 수액, 그리고 천식 발작 했었을 때 기관 확장제,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나 심정지 있을 때 에피네피린 투여, 그리고 탯줄 결찰 절단, 기타 2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 그래서 총체적으로 특별구급대가 할 수 있었던 업무가 1급으로 넘어갔다. 답은 1번. 또 한 번의 멘붕이 온 게 3번입니다. 이 문제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자, 다음 내용을 읽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A 회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계산해라. 총 금액을 계산할 일이 사실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토탈 1차 과징금, 범칙금, 2차 그리고 세 번째의 과징금이 도표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이 전반적인 계산을 하는 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 지역의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A 회사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면 벌칙금, 과징금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령을 거부한 A 회사에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하려 했으나 최근에 1년 동안에 별 이력이 없이 사고도 안 쳤고 업무 정지가 지역 주민,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면 이 문구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총 과징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억까지만 부과시킬 수 있다. 이 항목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보기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항으로 스킵했었어요. 근데
A 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일을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 총 수입액이 9억 원이었다. 그렇다 친다면요. 그 법령에 보시면 시행령 별표 1-2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보시면 참 요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명령을 내릴 일도 없거니와 우리가 또 물을 일도 없죠. 근데 별표 1-2에 나와 있는 항목이 뭐냐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부터 얼마면 얼마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일당. 이 표를 다 외웠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8억에서 9억. 9억 원이었죠. 그러면 딱 떨어지는 9억 원일 때는 과징금 일당 얼마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 했는데 세 번째 줄에 8부터 11억 사이는 23만 원씩 물게 돼 있다라고 나와요. 아,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 밖에 처분 등에 있어서 감면할 일도 없고 가중할 사유도 없었다. 그러면 그 도표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이걸 기억하고 23만 원씩 물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1당 23만 원인데 이 1-2 그 별표를 보시면요. 맨 위 항목에 뭐라고 나왔냐면 업무정지 1월은 30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구도 아셔야 됩니다. 30일로 정한다 했으니까 전년도 매출액 9억이라 23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23을 해주면 33은 9 3이 6 그래서 69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떨구기 위한 문항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찍으셨다면 혹시나 기억을 하고 계셔서 계산을 했다면 천만다행인데 이 도표를 사실상 누가 기억하냐고요.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직접적인 업무 내용도 아니었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건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맞추셨길 바라고요. 4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펌프차와 구급차가 출동하였다. 그림과 같이 펌프차가 먼저 도착해서 그러면 펌프차가 지금 가 뒤에 있죠. 먼저 도착해서 현장 안전을 확보하였을 때 뒤에 도착한 구급차의 정차 위치로 옳은 곳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선착대가 도착했었을 때 위치, 후착대가 도착했을 때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이 위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급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선착대가 출발했었을 때에는 도착했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이 아직 안전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펌프차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펌프차가 나서서 일단은 주변 환경 정리를 좀 하고 안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대 앰뷸런스가 출동했다면 주차해야 되는 위치는 가 위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도착해서 현장 안전 확보 후 해서 뒤에 도착한 구급차, 후착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친다면 후착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고가 난 현장과 가까운, 왜? 현장이 안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후착대가 위치할 곳은 바로 사고가 난 차량 앞 라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단 화재, 유독가스, 화학물질의 사고는 없는 현장이다. 만약에 조건부가 걸려서 화재, 그러면은 사실상 몇 메타 이상 떨어져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야 된다. 뭐 유독가스는 어때? 화학물질은 바람에 등지고 내리막 말고 위쪽에 위치하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항문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조건부가 사고가 없는 현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착대가 도착해서 주차할 곳은 가, 후착대가 도착할 곳은 라. 요 그림도 첫 페이지에서
2번만 빼고 나머지 1, 2, 1, 3, 4번이 참 가슴 먹먹하게 했습니다. 5번. 다음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72세 남자가 갑작스런 오른쪽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오른쪽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다고 하여 출동하였다. CPSS 선별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CPSS는 뭘 보는 겁니까? 표정, 일그러지는 거, 팔 떨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발음이 어눌하진 않는지,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양성을 보였다는 거겠죠. 특별한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고혈압 외에 다른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혈압 145에 95, 조금 높은 거네요. 호흡 23회, 맥박 85회, 호흡과 맥박은 스테이블해요. SpO2 90%, 와, 요게 조금 얕긴 얕네요. 혈당 90,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 케어를 해준다면 활력증후에서 보면은 혈압이 조금 높고 SpO2가 조금 낮은 거 정도예요. 근데 적절한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마비 증세가 보이니까 기도 확보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SpO2도 최저점이 뭐냐? 저산소 쪽으로 빠지는 커트라인이 뭐냐? 94%잖아요. 그래서 94% 이상을 유지한다. 맞죠? 수축기 혈압을 120 이하로 낮춘다. 굳이? 지금 이 환자는 업저베이션 해야 되는 BP 정도 수준이지 SBP를 120 이하로 낮춘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지마비 증상이 있는 것은 어딘가가 허열 또는 출혈로 인해서 뇌로 가는 동맥혈이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SBP를 낮춘다? 이건 물음표야. 그러면 4번에서 지우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1, 2번은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3, 4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4번 수행 라인을 연결하고 등장성 결정 지렉을 공급한다. 왜요? 지금 현재는 이 환자가 145에 95지만 허열 또는 출혈로 인해서 BP가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정맥로 확보는 맞고 굳이 SBP를 낮춰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언제 낮추느냐? 대동맥박리, 혈관이 더 터져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혈관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SBP를 좀 낮춰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BP는 환자의 증상이 더 증상이 더 진행된다라고 친다면 SBP는 또다시 체크했었을 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위적으로 낮춘다? 요게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자, 6번. 제가 말씀드릴 때 환자 진단 방법, 메스 방법이나 스타트 기법이나 소아 스타트 기법에 대해서 꼭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솔트 기법도 있었어요. 솔트가 뭡니까? 솔트. 일단은 환자한테 확성기를 불어서 또는 소리를 질러서 자, 일어나실 수 있는 사람 일어나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과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환자를 선별하고 S, 솔트, 그리고 L,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그 소생술 해주고, S, 뭐죠? SALT, 어세스먼트를 해준 다음에 사정, 평가를 한 다음에 라이프 세이빙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를 최대한 해준 다음에 트리트먼트 또는 트랜스포트를 해줘라, 이송을 해줘라 라는 기법이기 때문에 1, 2, 3, 4단계의 환자로 나뉩니다. 4단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연 상태고, 확성기나 소리를 질렀을 때 그 환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 환자는 4등급이에요. 순위가 이게 거꾸로다. 3, 2, 1, 0순위.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거동이 되고 내 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 2,
움직일 수가 없어요. 블리딩이 나거나 플렉처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 이 사람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누군가가 이송을 해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었을 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호흡이 없으면 사망한 걸로 보는 거. 요게 솔트 기법인데 그 안에 우리가 이거 문제풀이 아침 모의고사 때 제가 2번 정도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기법에서 라이프 세이빙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가 뭐였습니까? 4가지. 일단은 기도 개방, 그리고 기도 확보를 위해 해독제 주사, 그리고 지혈, 그리고 흉부 감압술. 이 4가지의 테크닉을 L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쇼크시 투약 수여 아니죠. 지혈 맞죠? 바늘 감압술 맞죠? 해독제 투여 해당되죠.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기도 개방이죠. 기도 개방. 그게 빠지고 수액 투여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 일어났을 때 수액 투여 맞지 않아? 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L에 해당되는 것은 흉부 감압술, 지혈, 자가주사형 해독제, 기도 개방. 이 4가지의 테크닉이 처치로 들어가요. 답은 1번. 참 메스나 스타트 기법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나오다니.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다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봤습니다. 7번. 구급대원이 장기간의 스트레스 노출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신체적으로 여러 질병이 발병됐대요. 그러면 한스셀리의 문제는 첫 회 때 나왔었죠. 그래서 한스셀리의 또 여러 이론 중에 올해는 스트레스 이론이 뭐가 나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스셀리의 얘기가 나와서 천만다행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스셀리에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 몸의 첫 번째 반응은 입술이 부러튼다거나 약간의 온몸에 미열이 있다거나 찌뿌둥한다거나 두통, 편두통이 계속 있는 경고. 야, 너 요즘에 너무 힘들어. 경고 사인을 먼저 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 경고 사인이 길면 길수록 내 몸은 그것을 버텨내기 위해서 저항을 하죠. 이때는 아주 미세한 증상으로만 있겠지만 저항 단계로 가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ACTH나 이런 것들이 계속 호르몬, 이제 과학적으로 내 몸이 그것을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때 나타났던 증상이 좀 심각한 증상으로 발현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 저항을 하다 내 몸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뻗게 되면은 소진 상태가 돼요. 내 몸에 에너지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진짜 장시간의 긴병에 장수 없다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한 달, 반년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아예 그 스트레스 상황을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적응을 하다가 끝내는 질병, 암, 기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질환, 이런 걸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계를 묻는 건데, 신체적으로 여러 질병이 나타났다. 그럼 바로 요 소진 단계인 거죠. 그래서 끝내는 이 소진 단계는 질병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소진 단계가 답입니다. 2번. 8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스타트 분류법을 사용하여 비응급 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스타트 분류법도 그렇고 메스도 그렇지만은 일단 보행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응급이란 얘기는 걸을 수 있다, 요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고르면 되겠죠. 굉장히 곱씹어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 먼 발치에서 그 문제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항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스타트 분류법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의 컨디션은 다 긴급으로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보행 중인 자, 걸을 수 있습니다. 다량의 출혈 부위를 스스로 압박하며 보행 중인 자, 걸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해, 못 걷는네요.
동료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자. 일단 걸을 수 없습니다. 4번, 쓰러진 가족주분을 서성이고 걸을 수 있죠. 그러면 답은 3번. 보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타트 분류법에 적용돼야 된다. 9번, 수기 가슴 압박이 어려울 때 기계식 심폐소생술 장치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따로 2020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굳이 몇 주에 걸쳐서 한번 리뷰했었죠. 리뷰하면서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심폐소생술 중지해야 되는 상황, ROSC가 된 환자의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2020년에 대비해서 2015년에 대비해서 2020년에 바뀐 문항,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요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기계식 심폐소생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예요? 임신부의 심장 정지가 있는 경우, 임신부 소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소아나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CPR 위치가 달라요. 소아는 이제 성인하고 똑같겠지만 장기가 발달되지 않는, 흉곽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가 너무 가깝죠. 성인,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 주수가 몇 주인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인위적인, 기계적인 것을 부착했었을 때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압박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 경우, 그리고 또 언제요? 좁은 공간에서 복도, 또는 기차 안, 또는 앰뷸런스 안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은 적절한, 정확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이 실행이 안 되니까 기계식을 해주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외에도 언제? 인력이 부족할 때, 구급대원과 구조대원이 한 명 한 명 있었을 때에는 다른 처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케어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CPR 한다고 그 한 환자한테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때 지쳐서 적정한 위치를, 깊이를 다루지 못할 때 또 언제 있죠? 흉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체온증 환자 있죠. 저체온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신의 근육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경직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흉곽이 이미, 또는 전신 근육이 약간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CPR을 한다는 것은 적정한 깊이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계식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언제? 또 방사능에 노출됐었을 때 우리가 곁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계식 심폐소생술 장치를 해줘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줄에 페이지에 17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175페이지 상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기계식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은 언제냐? 임신부 소아 흉곽 손상. 흉곽 손상이 있으면 패치를 어디에다 붙일지 모르잖아요. 거기에다가 기계 조작 미숙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풀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답은 1번. 10번.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단과 유보하고 관련돼 있는 항목을 법령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론을 다룰 때 한번 리뷰했었으면서 굉장히 이 문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워낙에 중요하지만 자주 언급됐던 내용이고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서머리를 해 나가면서 유보, 중단 상황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풀으셨을 거라고 봐요. 일단 중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중단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 우리는 데이터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추측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혼자 단독으로 이 사람은 소생술 중단해야 된다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지만 중지할 수 있는데 추정한 경우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1번.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경우 더 안 해도 되죠. 그리고 DNR, 소생시도 금지가 확인된 경우 맞죠. 구급대원이 지쳐서 더 이상 못할 경우 맞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소생술을 진행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위험한 상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소생술 유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ROSC가 된 경우, 그리고 또 요것도 내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겠지만 소생술을 진행했는데 20분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EtCO2가 10mmHg 이하인 경우에는 중지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한테 노티를 해야 되겠죠. 지금 CPR 하고 있는데 지금 30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EtCO2가 레벨이 10 이하에서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의사가 의료지도 내리겠죠.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중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이거 외적으로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CPR 중단을 지양해야 되는 대상자가 넷 있었죠. 누구죠? 임신부, 저체온증 환자, 익수 환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CPR을 중단할 것을 지향한다. 조금 더 CPR을 시도해라 라는 파트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음 문제 11번. 43세 남자에게서 현장에서 CPR을 시행 중이다. 초기 심전도는 심실세동이 왔어요. 그래서 150줄 제세동을 시행하였다. 2분 동안 가슴 압박을 진행한 후 심전도가 다음과 같을 때 즉시 시행해야 할 처치. 근데 심실세동을 했는데 제세동을 하니까 약간 리듬이 간격이 멀어졌죠. 그러면 300, 150, 한 이 정도면 맥이 지금 약간 많이 늘어진 거예요. 거의 서맥에 가까운데 이 상황에서 제세동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봤었을 때 맥이 늘어지는 걸 보고 혹시나 이게 심실세동에서 정상으로 리듬을 보면 정상 리듬 같아요. 그러면 이 리듬대로 읽어야 되나? 아니나? 제세동이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뭡니까? 충격 필요 리듬과 충격 불필요 리듬을 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 필요와 충격 불필요를 알기 위해서 구분하는 방법 뭐예요? EKG 리듬 봤어. 근데 이 문제는 세동이 있다가 갑자기 서맥으로 흐르는 것 같아? 그러면 의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필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불필요에 뭐에 들어가요? 무맥성 전기활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무수축. 그럼 이거는 무수축은 아니야. 혹시 이 리듬이 전기활동은 있는데 심실세동에서 1, 2 넘어온 거 아니야? 확인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맥박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혹시 이 리듬은 정상적으로 보이나? 무맥성 전기활동은 아니야? 그냥 심장만 의미 없이 뛰는 거 아니야? 그 리듬이 폭착된 게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서는 맥박 확인이 먼저죠. 4번. 12번. 전문 심장 소생술 시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 약물 정리를 쭉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마그네슘, 비틀림 심실 빈맥에서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을 준다라는 처치 기억하시죠? 마그네슘의 용량은 1에서 2g 맞고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동안 에피네피린의 최대 투여량은 1ml다? 에피네피린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줄 수 있고 에피네피린을 대신할 수 있는 약물까지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에피네피린과 아트로핀은 최대 투여 용량이 없어요.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좀 아리까리해. 일단 패스. 3번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아미오다론의 최초 투여量 300, 두 번째는 150. 기억나시죠? 4번 제세동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리도케인을 추가할 때에는 첫 번째 용량의 반을 준다 했죠. 리도케인 첫 번째 용량이 몇입니까? 1에서 1.5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반으로 줄여서 0.5에서 0.75 맞습니다. 답은 2번. 에피네피린은 맥시멈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13번 56세 환자가 이 지문을 읽기도 전에 이 퀴즈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다들 아실 텐데 리듬이 뭐예요? 단형 심실 빈맥이죠. 단형. 하나의 똑같은 모양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제가 빈맥일 때 처치 방법 얘기 드렸죠. 일단은 바이탈 사인, 그러니까 뭐죠? 바이탈 사인을 본 다음에 바이탈 사인을 활력 징후 말고 안정 불안정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안정 불안정을 봤었을 때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거 편집 좀 해주세요. 뭐지? 안정 불안정. 이어서 할게요. 자, 안정한지 바이탈 사인이나 이런 환자의 컨디션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해서 구분을 해서 안정할 때와 불안정할 때, 안정할 때와 불안정할 때 할 때 둘로 구분하죠. 그랬을 때 우리 불안정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 불안정하면 제세동 하면 되거든요. 안정할 때 그러면 이 환자는 일단은 QRS가 0.12초보다 적은지 QRS가 0.12초보다 큰지, 그러니까 QRS가 좁은지 QRS가 넓은지 구분한 다음에 QRS 본 다음에 뭘 보라 했어요? RR 간격이 일정한지 RR 간격이 일정치 않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으면서 좁은지 넓은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약물 투여할 수 있는 것은 아데노신과 칼슘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 요거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데노신을 투여할 수 없다. 아데노신은요, RR 간격이 일정한 규칙적인 데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데노신을 쓸 수 있고, 제세동 할 때 여기가 다르다고 했죠. 제세동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여기는 이제 제세동 충격을 줄 때 여기는 그냥 제세동이고, 여기가 몇 줄이죠? 여기가 100줄. 여기가 50에서 100줄. 여기가 200줄. 100에서 200줄.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러면 EKG 리듬 제가 말씀드렸죠. EKG 리듬을 판독하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빈맥 환자 같은 경우에는 QRS가 넓은지 좁은지 RR 간격이 일정한지 일정치 않은지 그것만 구분하면 요 도표로 문제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환자는 QRS가 어때요? QRS가 지금 이런 리듬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R 간격은 보세요. 거의 일정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QRS가 넓어요. QRS가 넓으면서 규칙적인 RR을 갖고 있으니까 넓으면서 규칙적인 QRS가 이쪽이죠, 이쪽. QRS가 넓고 RR 간격이 지금 RR 간격이 잠깐만요. RR 간격이 RR 간격이 규칙적이다. 그러면 RR 간격이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잠깐만요. 불규칙. 넓고 QRS가 넓고 규칙. 불규칙. 아, 잠깐만요. 편집할게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이게 틀렸다. 요 13번 문제 다시 풀게요. 다시. 갑자기 왜 내가 헷갈리지? 규칙적이고 넓고 규칙적인. 잠깐만요. 저 확인 좀 하고.
자, 죄송합니다. 자, 13번 문제. 56세 여자가 어지러움을 동반하면서 의식장애를 보인다. 혈압이 65에 40,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심전도가 다음과 같을 때 시행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우리 EKG 리듬을 보면 이거 문제에서 반드시 풀었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EKG 리딩을 해서 그 파형이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기억하지 말고 QRS와 RR 간격만 보면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요 모양을 봤었을 때는 진단을 내리면 요 EKG는 단형심실 빈맥이에요. 혹시 단형심실 빈맥이 어디에 끼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은 빈맥이 확인됐습니다. 빈맥. 우리가 요 도표는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맥 처치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이 환자가 펄스가 굉장히 빨리 뛰어. 이 사람이 뭐야 빈맥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이탈 사인이나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무를 먼저 따집니다. 유무를 따졌을 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요걸 먼저 따진 다음에 불안정 쪽은 그냥 무조건 슛을 때리면 되기 때문에 안정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처치, 어떤 케어를 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안정하다면 그 다음에 리딩이 QRS를 보는 겁니다. QRS가 0.12초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 그러면 0.12초보다 작아요. 작으면 RR 간격이 죄송해요. 그래서 QRS가 좁은지 넓은지를 먼저 구분을 해줍니다. 좁은 것으로 확인됐으면 좁은 파트에서 RR 간격이 일정한지 불규칙한지 일정이 아니라 규칙. 그러면 QRS가 넓으면서 RR 간격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요 도표를 이렇게 그림을 나눈 다음에 RR 간격이 규칙적이면 뭐 미주신경 마사지 해주고 아데노신 주고 칼슘 베타 차단제 줘라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처치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불규칙하면 이 두 번째 불규칙은 무조건 아데노신은 줄 수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RR 간격이 규칙적이면 여기도 아데노신 처치는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치료제, 차단제를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맨 끝에 제가 제세동을 한다, 심박동 조율을 한다 하면 여기는 몇 줄을 줘야 되느냐 했었을 때 맨 앞에가 50에서 100줄이었어요. 그리고 불규칙할 때에는 120에서 200줄. 규칙적인, 넓으면서 규칙적이다. 여기는 100줄. 그리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제세동이라고만 썼었는데 이 제세동도 마찬가지로 120에서 200줄 생각하시면 된다. 요 QRS와 RR 간격을 먼저 구분해주면 요 처치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 심실 빈맥에서 일단은 QRS가 좁은 것은 심방의 문제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심방, 빈맥, 조동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여기는 심실 빈맥 들어가면서 여기에 단형 심실 빈맥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QRS의 리듬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높이고 막 다르고 이런 것은 여러 모양의 QRS를 갖고 있는 것은 다형 심실 빈맥이라고 여기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EKG 리듬을 보면 일단은 이 리듬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일단은 QRS 간격이 넓은지 좁은지를 보세요. 0.12초 그러니까 3칸 정도가 QRS 3칸 정도가 돼야 0.12초인데
지금 요 간격이 보면은 QRS가 지금 한 7칸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것은 넓은 쪽에 끼고요. R 보니까 간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넓고 규칙적인 데에 가서 동기 심율동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넓고 규칙적이다. 그럼 요게 나오죠. 그럼 100줄 2번, 4번에서 동기 심장 율동 전환이죠. 비동기는 아니죠. 동기 심장 율동 전환을 해줘야죠. 그래서 요 도표만 알면 처치가 바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당연히 다 맞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답은 2번. 요 문제를 봐야 또 뒤에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요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14번. 홍역이 의심되는 28세의 남자에게 심폐소생술 중 기관 내 사건을 시행하려 한다. 간염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 이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기준이 됩니다. 일단은 전문 소생술에서는 최대 인원이 아니라 최소 인원만 참여하게끔, 전파 힘이 세죠, 홍역이. 그러니까는 최소 인원으로 참여시킨다. 그리고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한다. 맞죠? 처치의 편의를 위해서 보호 장비는 최대화해야죠. 그리고 기관 내 삭감보다는 성문 외 기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관 삭감을 해야 된다는데 성문 외 기도기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는 답은 지금 2번만 설명이 맞죠. 비디오 후두경을 쓴다. 한참 후두를 찾느냐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가까스로 보고 이런 시간조차도 너무 위험하니까 후두경을 쓰면 빛을 넣어서 그림으로 보는 거잖아요. 거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은 인투베이션이 쉽게 되니까 답은 2번. 요것도 맞추셨을 겁니다. 15번. 와, 우리 요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동영 시간에 우리 대화 나눈 거 있었죠. 심장도 사람의 신체의 일부인지라 MI 왔었을 때 뭐 1, 2, 3, 4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우리 외운 거 있었잖아요. 아니 이거 아니다. 요걸 보면서 어디에 임팍이 오면은 어디가 엘리베이션 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부위에 심근경색이 온 거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몸이 똑 잘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상이 오면 EKG 리듬이 이렇게 나타난다. 요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충 봤었을 때 우리가 흉곽을 봤었을 때 가슴, 오목가슴, 갈비뼈, 심장을 봤었을 때 여기 V1, V2, V4 여기가 3, 5, 6 를 봤었을 때 지금 ST 분절이 엘리베이션 되는 데가 어디예요? V1, 2, 3, 4잖아요. 그죠? 요 네 군데가 엘리베이션 되면 심장은 축을 이루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V1, 2, 3, 4가 올라간다는 것은 요쯤이 심장 중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V1, 2가 올라갔다는 것은 중격에도 문제가 있고 밑에 보니까는 3, 4까지 있으니까 밑에 부분이 손상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요 문제 우리 바로 전중격 심근경색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이건 무조건 의심이 되더라도 요 문제는 답을 찾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중격 부위에서 심장의 밑에 부분까지 약간 임팍이 온 상태. 그래서 경색이죠. 온 상태. 그러니까는 V1, 2.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심장을 봤었을 때는 심장 중격 부위의 문제라는 거. 이거는 우리 마지막 날, 동영 마지막 날 풀었던 문제라서 맞추셨을 겁니다. 4번이 다. 16번. 뇌경색 치료를 위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다.
요거 동영 1번인가요? 그 마지막에 요것도 문제 내서 제가 해설지에다가 절대적인 금기증과 상대적인 금기증을 노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혈전용해제 투여, 뭐 NTC나 무슨 용해제나 뭐 약물에 대한 금기증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에서 요 문제도 최근에 동영해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와 상대적. 그래서 다 3자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우리 교재에서 공부할 때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요 문제를 아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환자. 일단은 두부 외상 허혈성 뇌졸중은 3개월. 그리고 뇌출혈은 기간과 상관없이 뇌 손상이 있었다라고 친다면 그 사람도 금기증. 위장관 출혈은요 3주. 그래서 제가 문제 보기를 333으로 쓰면 다들 눈치채니까 제가 요거를 바꿔서 21일이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려 하셨죠.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혈당 40ml 이하인 사람은 안 되겠죠. 좀 약간 낮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1년 전에 뇌출혈은 기간과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6주 전 위장관 출혈, 요거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 우리 교재에서는 21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교재가 조금 이제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기간, 단위 그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마지막 제가 절대적 금기증과 상대적 금기증을 구분할 때 다른 교재에서 빼온 것이 1개월이 위장관 출혈이 1개월이 커트라인이었어요. 1개월이든 3주든 그 기간이 지나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6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있어서 복강내 출혈이 있거나 응고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혈전용해제 투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투여할 수 있는 환자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대동맥 박리 또는 감염성 심내막염 이 환자들도 혈전용해제 투여할 수 없다라는 거 박스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었습니다. 자, 17번 8세 소아가 벌에서에서 보호자 119 신고 화나는 혈압 75에 50 조금 낮네요. 맥박 135 호흡 32 약간 타키푸니아가 있습니다. 얼굴 부종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벌써 이디메가 온 거죠. 자, 에피펜을 소지하는 상태에서 에피네필을 근육 주사하려고 하는데 초기 용량은 근주니까 1대 1000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표가 아니라 제가 에피펜이 아니라 에피네필린 용량을 얘기할 때 최종적으로 뭐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지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12세가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성인은 기본적으로 0.3에서 0.5mg kg 6세에서 12세는 얼마예요? 0.3 그리고 6세 미만은 0.15 요거 우리 세 개 정리한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8세니까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은 0.3ml 답은 2번 요것도 우리 풀어봤고 18번 중증의 저체온 환자 요거 우리가 저체온 환자들 케어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재온 요법은 쓰지 말라 했죠. 그래서 핫팩을 대준다거나 뭐 한다거나 뜨거운 거를 갖다 댄다거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왜? 서서히 오르게
히터를 틀어준다거나 담요, 이제 젖은 옷은 벗고 담요를 덮어준다거나 이런 처치에다가 제가 중점을 뒀는데 여기에 나온 단서가 뭐냐면 제가온 쇼크예요. 제가온 쇼크. 제가온 쇼크가 뭐냐? 말 그대로 제 가온을 시도하다가 샥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환자는 지금 중심 체온, 심부 온도도 낮고 표피 온도도 낮아요. 전반적으로 둘 다 낮은데 가온을 한답시고 핫팩을 껴안아 준다거나 열을 옆에 갖다 댄다거나 하면 표피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몸의 온도가 낮았던 내가 갑자기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요. 심부 온도가 뭐지? 내 온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지? 하면서 내부 온도까지 올리질 못하고 내부 온도가 더 떨어져요. 그게 제가온 쇼크입니다. 어떨 때 발생하느냐? 그걸 물어준 거예요. 담요를 덮어준다? 이건 적극적인 제가온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케어할 때 일반적으로 요걸 얘기했었는데 요거 빼고 전신에 핫팩을 적용한다? 요거는 적극적인 능동 가온이죠. 하기 때문에 요거 물음표. 따뜻한 수액을 공급한다? 요것도 혈관을 따뜻하게 해서 전신 순환을 따뜻하게 하면 심부 온도도 올라간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온 처치할 때 우리가 얘기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고온 다습한 산소를 공급한다? 지금 이 환자는 고온 다습한 산소를 제공한다. 다습이 좀 약간 걸리네요. 요 말이 일단 틀렸습니다. 산소를 공급할 때 고온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숨을 들이셔서 폐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 심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공기를 주지 말라라고 우리는 처치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읽어봤었을 때 제가온 쇼크를 발생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처치 내용을 고르시오인데 혈압 중심 체험이 떨어지는 제가온 쇼크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치해줘야지 하면 1번, 3번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혈압과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중심 체온,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제가온 쇼크가 발생하는 상황이 언제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가 생길 수 있는 오류인데 끝까지 읽지 않고 문제의 어떤 초점을 놓치고 저체온증 환자 케어하는 거 처치를 묻는 거구나. 1번 그렇게 해서 1번, 3번 헷갈려서 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체온증 환자의 제가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 이것이 질문의 요지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적극적인 외부 가온을 시킨 핫팩을 붙인다. 이게 오히려 심부 체온을 떨구기 때문에 제가온 시도 중 발생하는 쇼크.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제가온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차라리 이렇게 물으면 질문의 요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요거 18번 아차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제가 RTS 나온다고 했죠. 수정된 외상 점수는 안타깝게도 GCS 값을 정해주지 않고 나보고 구하라고 했네요. 자, 호흡 같은 경우에는 8회, SBP 70, GCS 눈뜨기에서는 지금 자극의 눈을 뜸. 그러면 몇 점이에요? 자극의 눈을 뜸. I, 자극의 눈을 뜬다. 2점이죠. 그리고 언어 반응은 신음소리만 낸다. 버발 2점. 모토 사인은 무반응 0 아니에요. 무반응 1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GCS는 5점. 그럼 5점이면 RT에서 5점이면 RTS가 몇 점이에요? 1점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호흡 같은 경우에는 레스피레이션이 8. 그러면 RTS 점수는
8에서 8.8이면은 레스피레이션이 10에서 29, 10에서 29, 그리고 또 호흡 10에서 29, 29 이하, 그리고 요게 1, 2, 그리고 레스피레이션이 6에서 9, 6에서 9. 여기 특징적이게 레스피레이션이 9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6 이하, 1에서 5, 0 했었을 때 지금 8이니까 요거죠. 그러면 여기가 4, 3, 2, 1 하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돼서 RTS는 2점. 레스피레이션. SBP는요? SBP가 지금 70이죠. 70이면은 89 이상이 4점, 70에서 88점까지는 2점, 50에서 75가 3점, 2점. 70이니까 5에서 4, 2점. 그래서 RTS 점수는 토탈 5로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 풀으셨죠? 답은 3번. 아, GCS 점수도 좀 주지. 근데 GCS가 오히려 쉬우니까 GCS는 5점으로 계산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호흡, RTS 2점, 수축기 혈압, RTS 2점, GCS 1점 해가지고 다 합하면 RTS는 5점으로 나옵니다. 3번. 20번. 딱 EKG 리듬만 보면 요 리듬은 뭐예요? 2대1. QRS 사이에 P 웨이브가 2개 있죠? 2대1. QRS 심실에서 한 바퀴 돌 동안 심방에서는 2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2대1 심방 조동이죠, 지금. EKG 리듬 몰라도 됩니다. 자, 이 환자가 가슴 불편함,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혈압 142에 82, 호흡 24회. 심전도가 다음과 같을 때 처치로 옳은 것은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이 QRS가 좁죠. 좁고 QRS가 좁고 RR 간격이 규칙적이죠. 좁고 규칙적이다. 그럼 요게 해당되는 거 아데노신과 아까 뭐라 했어요? 베타 차단제 그리고 또 칼슘 차단제 주라고 했죠. 그러면 칼슘 차단제 딜티아젬 2요.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외워도 벌써 2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 하여튼 요거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EKG 리듬을 어떻게 다 그때그때 읽겠습니까? 바쁜 와중에. 그냥 QRS와 RR 간격 보고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이거다 생각해서 심율당 전환을 시킨다거나 약물을 투여해야 된다. 요 20번에 1번, 21번. 마이너 파트에서 나올까 해가지고 제가 안과 파트를 백내장, 녹내장 구분하고 망막박리 알아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안막, 일단은 38세 남자가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눈 앞에 커튼, 안막으로 뭔가 가려지는 커튼이 내려와져 있는 듯한 시야를 증상을 보였다. 의심되는 소견은 안막 커튼, 망막박리죠. 백내장은 뿌옇게 안긴 것처럼 보이는 거.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뭐 두통이나 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통증 뭐 이런 압력, 안구의 압력을 얘기하면 녹내장이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는 망막박리 1번. 22번. 다행히 25% 체포 면적 3도 전기 화상을 입었다. 자, 그럼 요거 지우겠습니다. 우리 화상 문제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8시간 동안 들어가야 되는 총량 또는 첫 1시간 동안 줘야 되는 용량을 문제풀이 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비꼬았죠. 처음 2시간, 초기 2시간 동안 들어가야 되는 총량은 얼마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자 80kg의 남자 곱하기 지금 몇 프로예요? 25%의 뻔. 그러면 전기화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래서 나오는 숫자가 25, 100, 8,000이죠. 8,000 나옵니다. 그러면 첫 8시간 동안은 하프를 주라 했어요. 반. 그러면 요게 4,000. 그러면 요거를 8시간으로 나눈 거죠. 왜? 8시간 동안 줘야 되는 걸 시간으로 얼마만큼 줘야 되나 계산해야 되니까 4,000 곱하기 8시간 8, 5, 40 그러면 500 나오죠. 첫 1시간 동안 줘야 되는 것은 500 근데 첫 2시간을 물었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1000 답은 2번.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80 곱하기 25% 곱하기 0. 정기환상이니까 0.25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그러면 1000 곱하기 2 해서 1000 이렇게 한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왜냐면 2시간 동안 들어가야 될 용량이니까. 그러면 1000 나와요. 다 맞으셨죠? 답은 2번. 23번. 제가 요거 EKG 수업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심박동 조율할 때 캡처 이렇게 외부 충격을 주는 것도 통증을 일으키니까 몰핀이든 진통제를 주고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케어에다가 집중을 뒀었는데 우리가 심박동 조율을 하는 EKG 리듬을 보면 심박동 조율을 주기 위해서 전기 충격이 팅 하고 들어가는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리듬이 어때요? QRST 하고 또 QRST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리듬은 읽을 필요 없이 지금 박동 조율 횟수가 80회예요. 심박동 조율 80회라는 것은 1분당 80번을 뛰게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띡. 그러면 보통의 EKG 리듬 앞에 이런 바가 설정되는 게 충격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파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잡아줘야 돼요. 박동이 캡처 들어가는 것과 QRS가 타이밍이 떡떡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60A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QRS 웨이브를 기점으로 해서 들쑥날쑥하죠. 여기는 바로 들어갔다가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서 들어갔다가 그러면 요게 이 사람한테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율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QRS를 포획해야 돼요. QRS를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이런 바, 캡처 바가 들어가는 것은 QRS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QRS 앞에 나오는 것이 계속 일정하게 QRS 앞에 계속 캡처되게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캡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안 될까 하면은 한번 다시 패치를 확인해서 제대로 부착이 됐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만약에 포획이 돼서 60A 때 QRS 앞에 적정하게 계속 규칙적으로 들어와서 QRS가 계속 잡혀요. 요런 리듬이라면 60A에 설정을 하면 되겠네 하는데 문제는 60A에 설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60A에 설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60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10% 더해서 몇이에요? 66A로 설정을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할 때 1번은 사실상 요게 포획이 제대로 됐다면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10% 더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은 맥박이 포획되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설정값을 바꿔준다거나 패치의 위치나 또는 부착 부위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나를 확인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1번은 포획됐었을 때 케어고 노뼈동맥, 지금 이 사람 EKG QRS가 안 잡히는데 맥박 잡아야 될 필요 없고 경피 심박박동 조율 시행을 종료한다? 그러면 이 사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획이 지금 QRS가 안 잡혀. 그러면 제대로 잡으려면 간격, 포획이 들어가는 간격이 얼추 템포만 맞으면 잡힐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패치가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나머지는 말이 안 됩니다. 1번은 포획이 QRS 앞에 제대로 캡처가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설정값을 설정할 때에는 10% 더해서 66, 요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걸 묻는 건데 제가 요 포획 맥박에 대해서 딱 한 번 얘기했었던지라 요건 좀 제가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반성. 24번 54세 남자가 화학 공장에서 일하던 중 페놀에 의해서 다리 화상을 입었어요.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행해야 할 가장 적절한 처치는 페놀의 해독은 알코올. 기억나십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였었는데. 그래서 1. 초기에 중화제를 사용한다. 2.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준다. 얼떨 또 않는 소리죠. 알코올로 닦은 후 찬물로 세척한다. 아마 3, 4번에서 헷갈리셨을 텐데 솔질하여 털어낸 후 화학물질이 가루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 액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코올로 닦아낸 후 페놀은 알코올로 닦아야 됩니다. 그걸 아셨다면 이 문제도 푸셨을 거고 3번 답. 25번 역시 압자증후군과 구획증후군 요거 나온다 했었죠.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염화 칼륨을 투여한다? 그렇지 않아도 압자증후군 환자는 눌려 있을 때 칼륨이 정체를 보이죠. 그래서 고칼륨 혈증으로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또 염화 칼륨을 더 줘요? 틀린 말이죠. 염화 칼슘이겠지, 그죠? 그리고 마니톨 투여하고 급성 신부전 발생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손상된 부위에 인산염 젖산 등이 유출된다. 그래서 인산염 젖산이 유출되면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뭐예요? 횡문근 융해증. 간에서 단백질이 녹아내려서 신장에 가서 끼는 거. 자, 압자증후군 환자는요,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장 손상, 배출 안 되고 정체, 이런 신장 문제를 발생하니까 수액을 투여하고 나서 누르고 있는 물체를 치워줘라 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1번.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슴 압박 깊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를 침대에서 편편한 바다로 옮기지 마라라고 한 것이 개정된 2020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었어요.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현장에서 6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병원으로 이송 고려해야 된다. 일단은 기본 소생술 6분, 전문 소생술 10분.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된다. 즉시 이송 말씀드렸죠. 3번, 1세 미만의 영아에게서는 수동 재생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갖춰지지 않았으면 성인 제세동기를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 현장에서 전문 소생술을 가능한 후는 10분 동안 시행한 후에 순환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송 고려하되 직접 의료 지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요거 맞는 말이죠. 전문 소생술은 10분은 전문 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인투베이션이 가능한 현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퍼 하느냐고 시간 끄느니 인투베이션을 좀 더 시도를 해봐라 라고 지도 의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장 가능하다. 답은 1번. 27번, 가트수.
이 문제는 저도 잊고 사는 문제예요. 가트수 계산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남은 20분 안에 지시받은 수액을 모두 주입하기 위해 새로 설정해야 될 수액 주입 속도는 일단 지금 1시간 이송이죠?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거리를 달리는데 30분을 수액 주입이 됐어요. 근데 환자가 갑자기 빼빠렸어. 그래서 10분 동안 수액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에 들어간 양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30분 동안에 들어간 양을 계산하면 남은 양도 나오죠. 남은 양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 남은 양을 10분을 소요했으니까 1시간 거리에서는 남은 양을 20분 안에 줘야 돼요. 안에 몇 가트로 줘야 되느냐. 요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출발하면서 지도의사가 출발할 때 얘기를 했어요. 출발할 때 60분 거리를 3가트죠. 3ml를 kg 시간 동안 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kg당 3ml니까 kg당 이 환자가 60kg죠. 60kg. 그러면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60kg니까 6, 38 180 ml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총량은 요겁니다. 근데 30분 동안 들어갔어. 30분 동안 들어갔으면 반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180 나누기 2를 해주면 90ml가 나옵니다. 근데 10분 소요했어요. 그러면 남은 양은 90cc가 되겠죠? 반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남은 양을 90ml를 20분 동안 줘야 됩니다. 동안 투여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면 20분 동안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분 90ml를 20분으로 나누면 되죠. 20분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니까 0 지우고 2, 4, 8, 4.5 ml를 줘야 돼요. 4.5ml 4.5 1분당 그죠? 20분을 90으로 하면 4.5 근데 문제는 지금 가트수 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용량 4.5를 가만 있어봐. 20분 동안 줘야 된다. 그러면 20으로 나누면은 4.5 4.5 90 20가트로 주라잖아요. 잠깐만요. 20가트. (20분) 동안 그러면 4.5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는 4.5를 분당으로 줘라. 그러니까 1분에 4.5를 주라는 거잖아요. 1분에 4.5니까 남은 시간 20분이잖아요. 남은 시간 20분.
남은 시간 20분 동안 줘야 되는 것이 여기다가 20분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90 ml. 90 ml. 90 20분 동안 줘야 되는 거. 그러면 분당 4.5. 분당 4.5면 분당 4.5.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분당 4.5를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1가트가 우리 왜 수액 세트 표면에 보시면 1분의 20가트로 1분의 20가트로 들어가는 수액 세트다 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트수를 계산할 때 무조건 1분에 투여해야 되는 가트수는 20가트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수액 세트 안에 1분당 20가트씩 줘야 되는 수액 세트라고 써 있어요. 이 문구 때문에 이 문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1분에 20가트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20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트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20으로 나눈 것은 몇 분인 거고, 여기에서 20가트를 곱해주라는 의미는 뭐냐? 1분당 들어가는 가트수가 20가트 수액 세트이기 때문에 4.5ml를 20가트로 줘야 되니까 끝내는 몇 가트예요? 단위가 가트로 떨어져요. 90가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요걸 모르면 수액 세트에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우리 아마 병동에 있을 때 수액을 줘야 될 때 1분당 들어가는 가트수가 20가트다. 20가트는 다시 환산하면 분당 들어가는 cc가 1cc란 얘기예요. 요 공식을 알면 이 문제 풀었습니다. 근데 요걸로 잊고 있었다라고 친다면 요 문제 푸는데 좀 약간 헤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60kg의 60분 거리를 3ml kg로 주면서 와라 라고 오더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때 들어가야 되는 총량은 180cc ml였다. 근데 이 환자가 30분 동안 맞았어요. 그러면 90ml는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90ml가 남아있는데 환자가 뽑아버렸어.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연결하는 시간이 10분이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끝내는 90ml를 20분 동안 줘야 되는 것이 숙제인 겁니다. 그러면 30분 동안에 90이 들어간 것보다는 가트수가 좀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90ml를 20분 동안 줄라 하니 1분 동안 들어가야 되는 cc를 계산하니까 4.5가 나오더라. 근데 1분 동안 20가트가 들어가야 되는 수액 세트이다 보니까 20가트를 더하니까 총 이 환자는 20분 동안 90cc를 주기 위해서 90가트를 줘야지만 들어간다. 다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임상 떠난 지 오래되셨으면 이 문제에 헷갈릴 수 있는데, 끝내는 10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20분 동안 줘야 되는 총량까지 계산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28번. 다음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신 쇠약감을 보여는 32세 당뇨, 깊고 빠르고 숨을 쉬는데 달콤한 향이 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케톤산증이죠.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해요. 당뇨 환자구나. 혈압 95에 55, 호흡 35, 좀 약간 빨리 호흡해요. 맥박 115, SpO2 95. 혈당이 매우 높습니다. 혈압이 조금 낮고 호흡이 빠르고 혈당이 많이 높아요. 그런 환자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처치는, 이 사람 지금 대사성 산증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톤 냄새도 나는 거고. 그러면 대사성 산증에 빠지지 않게끔 하려면 혈당을 떨궈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액이죠. 요거 1차 때
첫 회 때 시험이 요거 나왔고,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에도, 최종적인 모의고사 풀 때에도 요 문제 똑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문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고삼투성, 고혈당, 케톤산 증후군 이렇게 썼으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비케톤이라 해서 틀린 말이고, 글루카곤 안 돼. 에피네프린 상관없어. 그래서 이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삼투성 이뇨작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전해질조차도 빠져나가고 필요 없는 전해질이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은 탈수 증상이 오면서 산증으로 빠지겠죠? 그것을 희석시키고 포도당을 내부에서 분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를 주는 것이다. 29번, 감염에 따른 고열, 저혈압으로 폐혈증에 빠진 75세 남자가 초기 소생술을 시도할 때 적절한 수액으로 오른 것은, 우리 쇼크 파트에서 폐혈성 쇼크의 케어는 첫 번째 산소 유지, 산소 포화도 유지, 두 번째가 플루이드였습니다. 플루이드 혹시 기억나세요? 플루이드. 일단은 샥에 빠지면 맨 처음에는 성인 305, 1, 10 기억나세요? 5, 1, 10 이게 뭐예요? 300ml를 주다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1리터를 줘라. 근데 소화는 5ml를 주다가 10ml 줘라. 그래서 3, 5, 1, 10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플루이드 줄 때는 생리식염수나 락테이트 줘라 라고 했는데, 지금 2번, 4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많이 짜네요. 생리식염수의 농도는 0.9%죠. 그래서 4번이 다. 30번, 제가 신드롬, 징후, 사인에 대해서 나온다 했죠. 나왔습니다. 복부 또는 복부 주변 장기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간별에는 특징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손상 장기와 연결이 잘 된 사인은 무엇이냐? 1번, 머피 징후. 머피 징후가 뭡니까? 간 담낭, 간 췌장 이쪽을 보기 위해서 눌렀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들이쉬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들이쉬어야지만 밑에가 좀 만지키는 게 느껴지겠죠. 원래는 안 만지켜야지만 되지만 그쪽에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촉진을 하는 와중에 그 부위를 누르자마자 아파서 숨을 못 쉬는 것이 머피 징후예요. 그러면 이자가 아니라 여기는 담낭이 돼야지, 담낭. 틀렸고, 쿨렌, 요거 우리 동영에서 바로 풀었었죠. 배꼽 주변에 멍드는 거, 장기 손상이나 췌장염 일때 쿨렌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로이드 증후군은 뭡니까? 신결석이나 신우신염이 의심될 때 환자 등 뒤에서 퉁퉁 했었을 때 아파서 난리 배락 치는 거, 뚝뚝 통증이 있다 싶으면 염증이 있거나 결석이 있는 거죠. 그게 로이드. 그래서 콩팥 맞습니다. 쿠신 증후군은요, 뇌압 상승할 때 불규칙한 호흡과 맥박은 떨어지면서 BP는 올라가는 거, 그게 쿠싱 3징후였죠. 뇌압 상승 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 31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3세 환아가 있습니다. 증상 한번 볼게요. 집에서 측정한 체온이 37.8, 미열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기침을 하다가 밤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여기에서 바로 느낌 쎄하게 오죠. 후두계염하고 크루룹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이는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인후퉁, 마지막 설명, 그런거림, 개가 짖는. 그러면 증상이 진단명이 뭡니까? 크룹이죠, 크룹.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환자에 대한 처치. 1. 부종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기도 폐쇄 예방을 위해서 초기에 기관삭관을 시도한다. 굳이? 애기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도 인투베이션이 힘든데 지금 아이가 멘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3번, 세균 감염이 주 원인이므로 초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산소 공급 후에도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면 라세믹 에피네피림을 분무한다. 답은 4번. 이건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문항입니다.
32번 뇌수막염을 위해서 사인 2개 커니히와 브루진스키 누누이 얘기했죠. 브루진스키 머리를 움직인다, 브레인을 움직인다, 브루진스키 그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커니히는 뭐예요? K를 시작할까? 니, 무릎 다리를 들어서 오금이 땡기면 또는 머리를 들었을 때 다리가 오므라지면 그 두 가지로 뇌척수염, 뇌수막염 검사한다 했잖아요. 이 문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의식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운 환자에게 머리를 가슴 쪽으로 구부렸더니 애기 무릎이 저절로 당겨져 올라와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커니 증후의 양성이다. 커니 아니죠. 브루스키. 그리고 수막염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방법이다. 맞죠? 트루소 징후 양성이다. 트루소 징후는요, 신경성 과민증으로 해서 손목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게 트루소예요. 간질 발작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방법이다. 답은 2번. 33번. 요것도 마지막 동영 때 문제풀이 했었죠. 견갑 난산이 있었을 때 맥로버츠법을 사용한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기면 아기가 밀려 나온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진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분만 시도 중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과 같은 자세를 변경하여서 두덩결합 부위를 손바닥으로 압박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맥로버츠 매뉴버예요. 요거는 3번 견갑 난산일 때 어깨가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아기를 엉덩이에서부터 밀어낼 수 있는 이 자세를 취하고 위에서부터 슬슬 밀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기가 체위가 바뀌면서 혹시나 출산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법이에요. 답은 3번.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부인과 파트에서 꽤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요번에 이제 산부인과 파트가 출산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 맥로버츠, 유산, 요런 유산 파트는 제가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유산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연유산은 수정 후 2주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습관성 유산은 자연유산을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발생했을 때 발생한다. 맞죠? 아예 착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 자궁벽에 문제가 있을 때 습관성 유산이 많습니다. 절박 유산은 임신 35주 이후에 자궁경부가 확장되어 태아가 사망하는 이거는 절박 유산은요 보통 5개월 20주 이내에 발생하는 유산이에요. 아기는 살고 싶은데 매달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지고 절박하다 해서 절박 유산인데 자궁경부의 질출혈, 자궁경부가 아니라 20주 이내에 질출혈이 발생하면서 아기가 떨어질랑 말랑 하는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이 3번이에요. 계류 유산은 엄마 몸속에 아기가 착상됐던 아기가 착상을 놓치고 자궁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임신을 유지하는 듯해 보이지만 초음파를 봤었을 때에는 아기가 엄마 자궁벽에 있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계류유산. 답은 3번. 35번. 요것도 제가 나온다고 마지막 동영 때 말씀드렸습니다. 신성, 전신성, 후신성. 요거 분명히 구분하는 거 나온다 했죠. 신성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토리, 모세혈관, 세뇨관, 어떤 신장하고 관련돼 있는 네프론 안에 있는 어떤 기관에 이름들이 섞여 있으면 신성이고 신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순환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으면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신성. 후신성은 뭡니까?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요도, 방광, 전립선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후신성. 그러니까 소변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후신성. 그렇게 구분하면 전신성 콩팥 손상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콩팥의 문제가 아니에요. 1번 콩팥 결석. 이거는 신성이죠. 폐혈성 쇼크로 인해서 신장 배설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복용, 항암제로 인해서 신장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신성. 양성 전립腺, 비대로 인해서 소변 배설이 안 나오잖아요. 소변이 매렵긴 한데 안 나와. 후신성.
그러면 답은 2번. 그리고 해독제 관련 문제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거. 자, 1번. 펜타닐의 해독제는 날록손이죠. 티아민은 중금속. 중독됐을 때. 베타 차단제는 플루마제닐이 아니라 글루카곤하고 염화칼슘. 벤조디아제핀이 플루마제닐. 맞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요거는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풀어봤고,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와, 37번. 제가 한번 동영 모의고사 때인가, 최종 모의고사 때인가, 제가 라임병 하나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라임병의 박스 안에 설명이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진드기가 감염 전파 매개체인 감염병으로 묶인 것은, 그러면 여기서 댕기열은 아시잖아요. 모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는 죄다 삭제. 그러면 1번, 2번 삭제돼요. 라임병? 이거 설명할 때 꼭 달무리 증후군처럼 모기한테 물리면 발적이, 그 주변에 발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달무리처럼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있으면 가장자리가 시뻘겋게 부어오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라임병, 찐득이 맞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거 맞아야 돼요. 그러면 4번도 삭제돼요. 그러면 3번은 디귿까지 읽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 댕기열은 모기, 신증후군 출혈열은 들쥐, 그리고 찐득이에 의해서 라임, 찌찌가무시, 중증, 열소, 혈소판 감소 증후군. 요거 10% 된다. 자, 38번. 호흡곤란 환자의 평가 및 처치에 사용되는 장비. 제가 ETCO2에 대한 것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호흡곤란, 호흡 처치기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자, 맥박 산소 측정기 했는데 분압을 측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벌써 틀렸죠?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분압으로 측정되는데 백분율로 측정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 기계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몰라도 이 설명에서 벌써 단위가 잘못됐어요. 비제호흡 마스크 고유량의 산소 공급 장치로. 이 말은 맞죠? 근데 문제는 정확한 FiO2가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사용된다? 요 말이 틀렸죠. 정확한 FiO2, 내가 주려는 O2를 100%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벤츄린 마스크죠. 요것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코 삽입관. 자발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 6리터 이하, 보통 2에서 6까지 주죠. O2 공급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한다. 답은 4번. 39번. 저혈압, 빈맥, 빠른 호흡의 평가 소견을 보이는 환자 중 폐부종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폐부종을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경우, 우리 이거 전신순환, 폐순환, 눈의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림. 자, 폐부종이 온다. 그러면 폐부종이 온다는 건 뭐예요? 폐부종이 온다. 순환이 지금 어딘가가 역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따졌을 때 우리가 호흡을 해서 폐로 산소가 들어오면 좌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와서 전신순환을 하면서 O2, 가스 교환과 영양분 교환한다 했죠. 그러고 나서 교환한 지저분한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에서 폐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폐에 물이 차. 폐에 물이 찬다는 것은 이 순환에서 심장에 정체가 있다라는 것이 의심돼요. 정체. 심장에 의해서 정체되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심장눌림증. 심장이 압박되니까 이완 수축이 안 되죠. 이완 수축 안 되니까 인테이크 아웃풋이 제대로 안 맞아. 여기에 저류하고 있는 것이 있는구나. 그러면 차고 해서 폐에 물이 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답은 1번. 급성 췌장 상관없고, 복부자상 출혈 상관없고, 흉부손상, 흉부손상이 T2, T4, T2, T4 정도는 목에서, 아니죠.
C죠, 거긴요. T2, T4. 뭐 폐가 확장되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는 척추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장의 정체가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전신순환, 폐순환, 이건 누누이 말씀드려서 폐수정, 폐우열, 그래서 심부전이 발생하는 거, 좌심부전이 발생했을 때, 우심부전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다르다. 좌심부전이 발생하면, 좌측에 문제가 발생하면 폐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심방실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의 부종 순환이 안 돼서 땡땡땡 부어오르는 피팅 에데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맞으셨죠? 1번. 40번. MP 파트에서는, MP과에서는 해리장애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조현병 아니면 치매 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해리장애 요것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삭제법, 속어법으로 먼저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해리장애라는 게, 해리가 뭐예요? 해리성, 분류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정신과 행동과 기억과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따로 노는 걸 해리장애라고 얘기하죠. 해리장애에 속하는 유형으로 고르시오. 이인성장애, 이인성장애가 뭐예요? Depersonalization. 이 뭐예요? 뭔가 분리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인성 장애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인위성 장애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관심, 사랑, 인기 이런 걸 끌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왠지 아야 하니까 옆에서 어머 왜 그래 하고 관심을 주더라. 이게 학습되면 이런 장애가 발생하겠죠. 애기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좀 애정결핍자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 신체 증상 장애는요, 요거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프다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배가 아파. 근데 병원은 가서 진단해보면 증상에는, 진단명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신체 증상 장애. 전환 장애는 증상은 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 알겠어. 근데 진단이 안 나와. 이 상태예요. 그게 좀 약간 구분이 좀 헷갈리는데, 신체 증상 장애는, 인위성 장애는,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좀 해석을 구분하실 수 있었다 치면은, 니은 디귿은 해리성은 아니잖아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들어가면 사실상 답이 틀려요. 그래서 전환장애까지는 몰라도 니은 디귿이 인위적인 내가 생각을 의도한 행동을 연결짓는 장애라면 니은 디귿은 제외된다. 그럼 니은 디귿 들어간 거 다 빼면 돼요. 그러면 2, 3, 4번이 다 삭제됩니다. 답은 1번. 자, 한 문제 저와 같이 푸셨으면 아마 이 문제를 이렇게 봤어야 되는구나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안 봐도 됩니다 했던 문제가 그 법률에서 국제구조대 얘기하고 그 과징금 부과할 때 그 도표를 저는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반성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시험 보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 번쯤 리뷰해 보시고 오늘은 푹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열심히 정보 탐색해서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